안녕하세요. 동굴아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131회 토질 및 기초기술사 4교시 서술에 대한 강평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1번 아칭 현상이 구조물의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사례별로 4가지만 설명하시어 나왔습니다. 다음과 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는 대제목을 1번 개요, 2번 아칭 현상의 발생 요인 및 특징, 즉 엑스트라가 나오고요. 그리고 3번은 물어본 대로 아칭 현상이 구조물의 기능에 미치는 영향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4번 결론으로 흐름 가져갑니다. 1번 개요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집안 또는 구조물의 하중이 작용하는 경우 변이 발생 구간은 응력이 감소하고 변이 미발생 구간은 응력이 증가하는 현상을 아칭 현상이라고 함해서 물어본 문제에 대한 전제 조건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고요. 흙막이 구조물, 보강통벽, 터널, 댐, 지중 매설물 등에서 발생한다라고 앞으로 내가 답안을 기술할 방향에 대해서 또는 아이템에 대해서 정리해주는 개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제목 2번 부분은 넘어가고요.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토류벽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광토응벽, 그리고 세 번째는 터널이 되겠고, 네 번째는 필댐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지중 매설물을 해서 괄호에서 추가 한 가지 사례라고 해서 출제자에 대한 예의를 좀 갖추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류벽 보면은 이 개념도를 보겠습니다. 스트럿을 설치하기 전에는 토합이 이렇게 주동 토합 계수와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우측과 같이 이렇게 스트럿의 설치가 완료되면은 토합은 일부 부분은 주동 토합 계수보다 크고 일부는 작게 이렇게 수렴되는 이런 관계를 가집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토류벽 아칭 현상의 특징인데 이 특징이 어떻게 보면 이제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징이라고 쓰셔도 되는데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으로 요거 문구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관련 내용 보시면 됩니다. 토류합은 아칭이 발생되더라도 전체 토합은 동일하다. 그리고 연성벽체에만 아칭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에서만 적용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보광통벽은 보광통벽의 발생 메커니즘과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으로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터널도 개요도 및 특징, 그리고 특징 부분과 그리고 개요도 부분을 이렇게 좌우로 기술한 것을 확인해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요 필댐 같은 경우는 차수층과 필터층 간에 이 부분이 되겠죠. 가운데 점토층은 안밀 치마로 인해서 이렇게 치마가 되는데 이 필터층은 이제 치마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이렇게 강성과 압축형 사이로 인한 아칭 현상이 발생한다. 이런 내용 써주시면 되고, 마지막 5번은 추가 사례 한 가지 해서 이렇게 지중 외설 구조물에 대한 특징 부분 이렇게 기술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 중에 첫 번째 줄만 읽어보겠습니다. 구조물별로 발생하는 지방공학적 아칭 현상은 설계 시 응력 변이 관계로부터 합리적인 설계 또는 시공 과정과 결과를 산출해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금 고급진 문구는 기억해 두셨다가 다음 시험 때 꼭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번 여기까지 봅니다. 4교시 2번 보겠습니다. 말뚝 보강 기초와 기초 분리 말뚝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나왔습니다. 자료 불러오겠습니다. 자, 자료 불러왔습니다. 자료는 제가 블로그에 모범 답안을 샘플로 올렸던 문제라서 전체를 이렇게 가져왔고요. 아래 내용 중요한 부분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목 첫 번째는 개요, 두 번째는 기초분리 말뚝의 합성 보강 집안의 개념, 대제목 3번은 기초분리 말뚝의 설계 개념, 그리고 4번은 기초분리 말뚝의 하중지지 메커니즘, 5번은 물어본 문제에 대해서 최소한의 답안을 적어야 되니까 말뚝 보강 기초 및 기초 분리 말뚝의 주요 특징 비교, 결론 이렇게 되었습니다. 답안을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기초 분리 말뚝 위주로 이렇게 기술된 걸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말뚝 보강 기초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초 분리 말뚝에 대해서 조금 더 비중을 줬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1번 개요부터 봅니다. 말뚝 보강 기초는 말뚝과 기초판, 파운데이션이 결합된 형태이고, 기초의 기초 분리 말뚝은 말뚝과 전면 기초가 분리된 형태로서 하중 지지 개념이 상이하다. 개요 2번 보시면 말뚝 보강 기초는 하중을 말뚝이 전반적으로 지지하는 개념이고, 기초 분리 말뚝은 지지 지반의 강성을 증가시키는 지반 보강 개념의 기초 형식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대제목 2번 합성 보강 지반 개념 보겠습니다. 파운데이션이 이렇게 있고, 그 아래다가 이렇게 잡석층을 설치하고, 그 아래에는 말뚝이 위치한 걸 볼 수 있는데, 전반적인 거동의 양상으로 보면은 기초 전체가 이렇게 보강 지반으로서 거동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강화된 지반의 탄성 계수는 아래와 같이 산정됐는데, 이 공식을 어렵지 않으니까 외워도 좋긴 한데, 이런 부분 어떠한 계수들이 들어가는지, 어떠한 인자들이 들어가는지만 확인해 주시면 되고, 아래와 같은 효과 부분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제목 3번 내용 설계 개념 보겠습니다. 세로축을 하중, 그리고 가로축을 치마로 놓게 되면은 일반 전면 기초 같은 경우, 기초가 없는 경우, 요 레프트라고 되어 있죠. 레프트 같은 경우는 하중이 크지 않아도 이렇게 치마가 커지는 것을 볼 수 있고, 가장 윗부분, 자, 요 부분은 라지 파일 그룹해서 파일이 엄청나게 많은 경우에 해당되고, 전면 기초에서 파일 기초로 넘어갈 때 이렇게 파일 수를 증가시키면 동일한 치마량에 대해서 하중의 지지 범위가 커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아래 내용 보시면은 전면 기초가 하중에 대한 지지력을 확보하는 경우는 말뚝은 치마 억제용으로 작용하고 하중 전달 부재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 구조물에 실제 하중이 작용하는 경우는 첫째, 단독 전면 기초 같은 경우는 치마가 과다하게 발생 가능하는데, 보강 말뚝을 설치하는 경우 개수를 증가시킬 때마다 기초판의 치마가 감소되더라. 이런 내용이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치마 억제 목적, 그리고 치마 억제 목적에 말뚝을 적용하는 경우는 말뚝의 배치를 길이 및 개수 등을 허용 치마 이내가 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설계 개념이 되겠습니다. 대제목 네 번째 내용, 하중 지지의 메커니즘 중에 연직 하중 지지 내용 먼저 보겠습니다. 자, 우선 기초를 통해서 잡석층으로 전달된 하중이 일부는 이렇게 말뚝으로 바로 전달이 되고요. 잡석층 자체로 이렇게 지지되는 하중도 있고, 추가적으로 지반으로 전달된 하중 중의 일부는 이렇게 말뚝을 아래로 끌어내리는 부마철력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좌측에 보시면은 지반으로 지지되는 부분, 그리고 부마철력으로 작용되는 경우, 말뚝으로 지지되는 경우, 그래서 부마철력으로 작용되는 경우는 이제 말뚝으로 하중 전이도 되더라.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지금 요 제시해드리는 요 부분은 현재 답안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요 유심히 봐주시고요. 두 번째 내용 보겠습니다. 횡하중 지지 메커니즘입니다. 보시면 기초 구조물과 말뚝이 이렇게 분리됐기 때문에 기존의 말뚝 보강 기초는 말뚝의 전단 저항으로만 이렇게 횡방향을 지지하게 되는데, 우측의 기초 분리 말뚝 같은 경우는 지반의 점착 저항으로 이렇게 저항하게 됩니다. 자, 요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요거 확인하시고요. 마지막 5번 결론 보겠습니다. 문제에서 말뚝 보강 기초와 기초 분리 말뚝을 물어봤기 때문에 그래도 말뚝 보강 기초와 기초 분리 말뚝의 큰 개요 그리고 특징 차이 요 정도를 써주면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자, 4교시의 2번 문제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말뚝기초의 성능 기반 내진 설계에 대해서 다음 사항을 설명하시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성능 기반의 내진 설계 기본 개념과 두 번째, 내진 해석법 중에 단일 모드 스펙트럼과 다중 모드 스펙트럼 나왔습니다. 어려운 문제였지만은 정의와 요 절차 정도 알고 계시면 기술이 가능한 문제였다 생각이 됩니다. 개요 없이 바로 답안을 기술한 형태의 답안입니다. 첫 번째 성능 기반 내진 설계 기본 개념 문 1 이렇게 썼고요. 두 번째는 내진 해석법 중에 단일 모드 스펙트럼과 다중 모드 스펙트럼, 그리고 3번 결론으로 이렇게 흐름 가져갔습니다. 개요 부분 보겠습니다. 성능 기반의 내진 설계는 뭐냐면 구조물의 내진 성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저항 능력과 구조물의 저항 능력과 지진 하중에 대한 요구 수준을 비교하여, 자, 요구 수준도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밑줄 긋겠습니다. 비교해서 설계자 또는 이 발주자가 요구하는 목표로 하는 성능 수준을 만족하도록 설계하는 것이다 나옵니다. 저항 능력과 요구 수준을 비교해서 최종적으로 성능 수준을 만족하도록 설계하는 것입니다. 아래에는 성능 기반 내진 설계의 기본 절차 나오고요. 큰 내용만 소개시켜 드리자면은 위험도 수준을 평가해서 스펙트럼 가속도를 결정하고요. 이어서는 구조 해석을 수행해서 비교해서 구조물의 거동을 파악합니다. 이후 성능 수준에 대해서 만족하는지를 판단하면 되는 그러한 설계 흐름이 되겠고요. 물어본 두 번째 문제, 즉 요 단일 모드 스펙트럼과 다중 모드 스펙트럼은 요 부분에 해당한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물어본 두 번째 문제 중에 첫 번째는 응답 스펙트럼의 개요가 나오고, 두 번째는 단일 모드 스펙트럼, 그리고 세 번째는 다중 모드 스펙트럼의 내용이 나오고, 이 스펙트럼을 설계에 활용할 때 응답 수정 계수라는 것을 어떻게 적용하는지까지 이렇게 기술이 되시면 됩니다. 개요의 두 번째 부분 봅니다. 설계 시 기준이 되는 응답 스펙트럼을 설계 응답 스펙트럼이라고 하고, 진동 모드 수에 따라서 단일과 다중으로 구분한다. 자, 단일 모드 스펙트럼은 하나의 진동 모드만을 사용해서 해석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설계 스펙트럼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어서 다중 모드 스펙트럼은 여러 개의 진동 모드, 즉 요렇게 가는 놈, 요렇게 가는 놈, 요렇게 가는 놈 세 가지를 합성해서 사용, 해석하는 방법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결론 보겠습니다. 말뚝기초의 내진 설계는 설계 지진하중 산정, 액상화 평가 및 기초의 강성에 따른 구조물에 대한 모델링을 실시하고 상부 및 기초에 대한 내진 해석을 실시해서 내진 성능의 만족 여부를 확인해서 불만족하는 경우 내진 보강을 실시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요 부분부터 물어본 문제에 대한 답과 그리고 결론 짓는다, 이런 흐름을 우선적으로 흐름을 잘 가져가시고 충분히 물어본 문제에 대해서 답을 기술해 주시면 되는 문제였는데 조금 난이도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3번 여기까지 봅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점토 지반 위에 제방을 긴급하게 건설하고자 한다. 원 지반의 물성과 제방의 단면이 아래와 같을 때 다음 사항을 구하시오 되어 있고요. 그 제방의 단면은 우측 답안의 요 상부 부분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제방의 한 가운데 지점 A가 있고 그리고 높이와 이런 물성치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문제 계속 보겠습니다. 원지반의 정지토합 계수 K는 0.6이고 지하수의 위는 포화되어 있다. 물의 단위 중량 감마 W는 10이고 강국 수압 계수 A는 0.35로 한다. 1번 문제. 제방 건설 전의 원지반 지점 A의 초기 응력과 강국 수압. 초기 응력이라는 것은 뭐죠? 전응력하고 강국 수압이 고려된 유효 응력, 이렇게를 표현하라는 얘기고, 이어서 두 번째는 제방 건설 완료 직후,
그러니까 강국수압이 소산되지 않은 상태의 지점 A의 응력 증가량 및 최종 응력값 이렇게 나오고, 문제 3번이 사라졌는데, 이거는 자 3번이 있습니다. 원래는 3번이 있는데 제가 요 타이핑을 하면서 놓친 것 같은데, 3번은 어딨냐면 요 우측 페이지 보겠습니다. 제방건설 완료 직후에 지점 A의 강국수압 증가량 및 최종 강국수압, 그러니까 최종의 응력 상태를 표현하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측 페이지 윗부분을 먼저 보면은 요거는 요 제방 건설에 대한 요 5m 아래의 지점 A에 대해 하중 증가량을 먼저 구해야 되는데, 자, 하중 증가량 및 과잉 강국수압 발생량 산정을 먼저 하는데, 하중 증가량은 지금 색칠한 대로 반단면에 대한 수직응력 증가량을 구하는데, QS는 요 단위 중량 곱하기 높이를 구하면 되고, 그리고 지중력 계수 I는 제방의 형태에 따라 Z분의 A 그리고 Z분의 B를 도표를 통해서 I를 판단하게 되고, I는 0.41이 나옵니다. 그래서 반단면에 대한 수직응력 증가량은 이렇게 되는데, A 지점은 양단면이 같이 작용하기 때문에 2배의 델타 시그마 V 하면은 수직응력 증가량은 49.2가 됩니다. 반면 수직응력 증가에 대한 수평력의 증가량은 정지토합 계수에다가 델타 시그마 V를 곱하면 되는데 결과적으로 16.4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아야 될 게 강극수압의 증가량인데, 현재 상태는 3축 응력 상태, 즉 시그마 V와 시그마 H가 같이 작용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스캠튼의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B값과 B는 문제에서 이제 포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1을 넣으시면 되고, A 값은 문제에서 0.35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그마 V 값과 시그마 H 값, 요 값을 넣어서 이렇게 제방이 성토되었을 때 간극수압이 얼마가 증가되는지 여기까지 구한 다음에 응력에 대한 거동을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제목 2번입니다. 물어본 첫 번째 문제. 제방 건설 전의 지점 A의 초기 응력 및 간극 수압입니다.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직 응력 위주로 보는데 전응력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응력은 지하수위 윗부분 단위 중량 12에 곱하기 1m가 되겠고요. 자,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지하수위 아랫부분 13 단위 중량 곱하기 4m니까 64가 되고, 이어서 가운데 있는 간극수압은 물의 단위 중량 곱하기 4m니까 수직, 수평 방향 똑같이 40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측에 유용력 보시면은 수직응력 부분은 전응력에다가 간극수압을 뺀 값에 24가 되고요. 반면에 수평응력은 유효응력에 작용하는 유효 수직응력의 토합계수를 곱한 값이기 때문에 14.4가 됩니다. 그러면 이 결과로부터 수평응력, 유효 수평력 14.4와 간극수압 40이 더해져서 전응력의 수평응력은 54.4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지는 문제는 완료 직후의 부분이고요. 이어서는 간극수압이 소산된 직후에 대한 내용인데, 이 부분은 수험서나 답안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론 부분 보겠습니다. 긴급 제방의 성토 시 비배수 상태로 응력 경로상 파괴 상태로 접할 수 있으므로 구조 검토에 의해서 한계 성토고, 존치 및 제거 기간 등을 산정하고 시공시 안정 상태를 확보하기 위해 계측을 계획, 관리하도록 한다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물어본 부분은 아니지만은 보통 긴급 제방을 성토하는 경우는 한계 성토고 부분, 존치 제거 구간, 그리고 안정 상태 체크하는 계측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본문에 언급되지 않은 설계 시 그리고 시공 시 전반적인 고려사항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여기까지 봅니다.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영공기 간극 곡선과
최적 함수비에 대해서 설명하시어 나왔습니다. 다음과 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는 대제목 1번 개요를 잡고 2번 다짐 곡선의 작성 및 목적 또는 다짐 곡선이라고 해서 관련 내용 써주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첫 번째 장 전제 조건에 대한 엑스트라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물어본 문제에 대한 답, 영공기 간극 곡선과 최적 함수비에 대해서 충분히 기술을 해주고요. 모자라는 경우는 칸이 이제 한 페이지 이상 두 페이지 나오지 않으면은 엑스트라를 가져가는데, OMC 또는 함수비에 따른 공학적 특성과 함수비 및 다짐 에너지에 대한 다짐 특성, 그리고 결론으로 가져갑니다. 영공기 간극 곡선은 공기가 완전히 배출되면 포화 상태가 돼서 최대가 되는데, 이때 곡선을 말하고 작도 방법까지 이렇게 기술해 줍니다. 대제목 4번의 최적 함수비에 대한 정의와 그리고 산정 목적, 그리고 실무 적용 부분, 그리고 실내 시험을 해서 어떻게 작도하는지까지 내용을 써주고, 함수비에 대한 공학적 특성, 강도 특성이라든지 투수계수 특성 등을 써주시면 되고, 이어서 함수비와 다짐 에너지에 대한 특성, 사실 이 부분도 전부 다 엑스트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 결론 부분을 써주시는데, 다짐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중요한 부분, 품질 관리 기준이라든지 그런 부분 내용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5번은 이렇게 간단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안밀 및 배수 조건에 따른 삼축 압축의 시험 방법, 시험 결과의 활용 방안에 대해 설명하시오 나왔습니다. 모범 답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요를 쓰고, 두 번째는 엑스트라, 삼축 압축 시험 방법 및 개요. 자, 엑스트라를 썼고, 이어서는 물어본 문제가 많기 때문에 유유 시험, 그리고 CU 시험, 그리고 CD 시험에 대해서 바로 시험 방법과 그리고 활용 방안에 대해서 기술을 했습니다. 개요와 이 엑스트라 부분은 참고해 보시면 되고, 각 시험에 대한 삼축 압축 시험 방법을 따로 쓰기보다는 일반적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법을 쓰고, 거동과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술한 답안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의시험 보시면은 시험시 거동, 그러니까 시로 채취 전과 등반 구독 압력 시, 그리고 축하 중 제하 시에 따른 이런 거동, 사실 이것도 엑스트라이긴 하지만 삼축 압축 시험에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줍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시험 결과가 나오고, 시험 결과에 따라 유유시험의 적용, 즉 활용 부분이 됩니다. 자, 우측의 CU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동하고 결과, 적용, 활용이 되겠고, CD 시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술해 주는데, 답안을 기술하시다가 4페이지가 넘어가고 하면은 여유가 되면은 결론을 써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끝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해주셔도 됩니다. 내용 자체를 워낙 많이 기술했기 때문에 수험자가 시간이 없었구나, 이 정도는 충분히 이해해 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6번 문제를 이렇게 간단히 봄으로써 4교시를 마치고, 그리고 131회 토질에 대한 강평을 마쳤습니다. 토질 수험자분들께서는 제가 진행하는 요 강평과 답안, 서브노트를 활용하셔서 가장 중요한 게 자기화를 시키시고, 요 자기화 시킨 자료를 기준으로 암기하셔서 시험장에서 막힘없이 줄줄줄줄 쓸 수 있도록 학습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꼭 염두에 두시고 공부하시고요.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항상 기원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